안녕하십니까. 2019년 여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중 수출 규제. 그 단 한 번의 조치로 우리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마저 비상경영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완제품을 잘 만들어도 소재 마테리얼을 남의 손에 맡기면 언제든 목덜미를 잡힐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 정세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위기가 반도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초고강도 탄소 섬유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카본 파이버 분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섬유가 아닙니다. 강철보다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합니다. 섭씨 3,000도의 고열을 견디고 심지어 총알도 뚫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소재 없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도 대한민국 국방부의 차세대 미사일도 그리고 미래의 수소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꿈의 소재 시장을 지난 40년간 완벽하게 지배해온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 특히 우주 항공용으로 쓰이는 하이엔드 시장에서 일본 도레이, 토라이 사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 보잉과 에어버스의 비행기 날개는 사실상 일본산 탄소 섬유가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삼성과 현대차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을까요? 답은 기술 장벽에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것은 반도체 공정만큼이나 예민합니다. 아크릴 섬유를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태우고 굽는 소성 신테링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온도가 0.1도만 틀어져도 공기 압력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실은 끊어지고 탄소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전 세계 특허망을 촘촘한 거미줄처럼 완성했습니다. 후발주자가 진입하려 하면 특허 소송으로 밟아버리거나 가격을 후려쳐서 고사시키는 전략, predatory pricing을 구사해왔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안보 세큐리티입니다. 우주 발사체나 고성능 미사일의 동체 버디를 만들려면 일반 탄소 섬유가 아닌 인장 강도 6.0 기가파스칼 이상의 초고강도 등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등급은 국제적으로 전략 물자 (strategic goods)로 분류됩니다. 즉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체 미사일을 개발하려 해도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가 안 된다고 승인 거부를 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주 방위 산업이 오랫동안 겪어온 보이지 않는 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견고했던 40년 독점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와 여의도 증권계에서는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보고서들이 조심스럽게 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한국 기업이 일본조차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도요타와 도레이가 지배하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은 어떻게 그 철옹성을 뚫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술적 돌파구, 브레이크스루, 소환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한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그 3년간의 숨겨진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검은 실 한 가닥을 만드는 게 왜 그토록 어렵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한의 공학, extreme engineering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과정은 흡사 도자기 굽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난이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크릴 섬유를 산소가 없는 특수 오븐에 넣고 1000도에서 3000도까지 가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나 질소 같은 불순물은 전부 태워 없애고 오로지 순수한 탄소씨 결정체만 남겨야 하죠. 문제는 이 소성 신터링 과정입니다. 온도가 한 도만 흔들려도 혹은 공정 시간이 한 초만 어긋나도 탄소 분자 구조가 뒤틀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싼 원료가 전부 부러지거나 타버린 수검댕이가 되어 폐기 처분됩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40년간 수조 원의 시행착오 비용을 태우며
이 최적의 레시피를 찾아냈고 그 데이터를 철저히 블랙박스 속에 가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는 잘할지 몰라도 소재는 안 된다. 그건 10년, 20년의 축적된 시간이 필요한 장인 아티센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도전했다가 수천억 원의 적자만 보고 철수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후발주자에게는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당시 대한민국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소재 국산화의 기폭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R&D 예산의 수도꼭지를 틀었고 기업들은 수익성보다 생존을 목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기업이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독자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적자를 감수하며 끈질기게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동안 축적해온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3년 동안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며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버려진 탄소 섬유 폐기물만 트럭 수십 대의 분량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 도레이의 T1000급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0월 대한민국 소재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뉴스가 타전됩니다. 인장 강도 6.4 기가파스칼, 탄성률 295 기가파스칼, 꿈의 소재라 불리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H3065의 개발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6.4 기가파스칼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섬유로 만든 밧줄이 있다면 새끼손가락 굵기만으로도 2톤짜리 대형 SUV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강도여야만 우주 발사체의 연료 탱크와 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는 로켓은 엄청난 중력 가속도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만약 소재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공중에서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나로호나 초기 누리호를 개발할 때 알게 모르게 외국산 소재에 의존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대체재를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H3065의 개발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땅에서 만든 소재로 우리 기술로 설계한 미사일과 로켓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입 대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우주방산 강국으로 가는 입장권을 스스로 따낸 사건입니다. 이 성공이 발표되자 가장 당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경쟁국들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소재 기업들은 한국이 이렇게 빨리 그것도 최고 등급의 사양을 맞출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40년의 격차를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은 속도전에 경악한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보잉이나 방산업체들도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 도레이가 물량을 조절하면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코리아라는 강력한 대안 옵셔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의 다변화를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있다고 돈이 벌릴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 즉 시장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쳐놓은 촘촘한 특허 지뢰밭과 가격 공세를 뚫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기술이 가져올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성공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그래서 돈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소 섬유는 단순한 신소재가 아니라 수소 경제의 혈관입니다. 지금 정부와 현대차 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수소 사회를 보십시오. 수소차의 핵심은 엔진이 아니라 연료 탱크입니다. 수소는 가볍지만 부피가 커서 무려 700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으로 압축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 탱크를 강철로 만든다면 차가 너무 무거워서 달리지도 못할 겁니다. 유일한 대안은 탄소섬유입니다. 강철보다 10배 강하면서도 가벼운 탄소섬유로 칭칭 감아야만
700기압을 견디는 안전한 탱크가 완성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핵심 소재를 일본 도레이 토라이 등 해외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즉 현대차가 수소 트럭 엑시언트를 스위스에 수출할 때마다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로열티와 재료비 명목으로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H30, 6,5급 국산 탄소 섬유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료 탱크 소재를 국산화할 경우 탱크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수소차 대중화의 시기를 앞당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더 거대한 시장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한화 시스템이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개발 중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즉 에어택시를 보십시오. 배터리로 날아가는 비행체에게 무게는 곧 생명입니다. 1kg을 줄일 때마다 비행거리가 늘어나고 요금이 싸집니다. 그래서 UAM 기체의 70% 이상이 탄소 섬유 복합재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중동에서 대박을 터뜨린 K방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주포, 전차,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과거에는 이러한 무기체계의 핵심 복합재를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수출할 때마다 공급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교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부품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수출길이 막히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사일 동체부터 항공기 날개까지 우리 소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공격적으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방산주와 소재주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value chain이 완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의 구조가 일본 소재 수입 화살표, 한국 가공 화살표 수출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소재 생산 화살표, 한국 기업 납품 화살표, 한국 완제품 수출이라는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영업이익률 프로핏 마진 때문입니다. 외부 변수나 환율 혹은 한일 관계 악화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한 후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탄소 섬유의 국산화는 현대차, 한화, 그리고 소재 기업 모두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최소 10년 이상 교체되지 않는 락인 효과, 락인 이펙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10년의 먹거리를 독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관련 주식을 전량 매수해야 할 것 같은 장밋빛 미래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한 분석가로서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일본 도레이가 40년 동안 왕좌를 지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공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 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상대,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샌드위치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진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 경쟁 상황과 함께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을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술 독립에 환호하고 있을 때 경쟁자들은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업계 1위, 소재 제국. 일본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기술이 아니라 감가상각 디프레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본 도레이의 공장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지어져서 설비 투자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탄소 섬유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후려쳐서 후발 주자들을 말려 죽이는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거대한 고객사와 4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항공기 소재 인증은 한번 받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한국산으로 바꾸자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견고한 진입 장벽 (entry barrier)을 뚫는 것은 기술 개발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영업의 전쟁입니다. 위에서는 일본이 누르고 있다면 아래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였던 대한민국 LCD 액정표 시장치, 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물량 공세에 결국 시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탄소 섬유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인 시노팩, 이 시노팩을 필두로 중국은 지금 묻지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고성능 T1000급 분야에서 한국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범용 등급 스포츠 용품, 풍력 발전용 날개 등 시장은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이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고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탄소 섬유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가진 기업만 살아남고 어설픈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전부 도태되는 피해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LCD의 악몽이 되풀이되느냐,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처럼 초격차를 유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nutcracker, nutcracker 상황입니다. 일본보다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고 중국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 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지금 도박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지금의 3배,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일본과 맞짱을 뜨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3년, 이 기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 기업들은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일본도 따라오지 못할 초고강도 품질을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제2의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과 치킨 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대한민국 투자자와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산화를 넘어 초격차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이제 겨우 추격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이미 탄소 섬유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술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산이니까 써주자는 애국심 마케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R&D 예산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품질로 승부해야만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산 우주 동맹을 주목하십시오. 탄소 섬유 산업의 성패는 민간 수요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방 방산과 우주 프로젝트가 얼마나 꾸준히 물량을 받아주느냐가 초기 생존의 열쇠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들어내는 팀 코리아의 수주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셋째, 이것은 당이 테마가 아니라 긴 호흡입니다. 소재 산업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로또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그랬듯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증설 스케줄과 실제 영업 이익률의 변화를 매 분기 체크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마치며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뉴스 기사 한 줄로 개발 성공 소식을 접할 때 그 이면에는 수년 동안 유독 가스를 마시며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낸 연구원들의 피땀이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비웃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비로소 소재 주권 (material sovereignty)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안이함과 결별하고 우리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자산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경제전쟁의 현장과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 조텐 켄 슈아 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